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행을 막으려고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들면서 물리적 충돌도 우려됩니다.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탄핵 심판 심리를 강조했습니다. 여전히 공석인 재판관 한 명에 대해서도 헌재에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며 충원을 촉구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닷새째인 오늘 희생자들의 첫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경찰은 무안공항과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참사 유류품 중 뜯겨진 비행 매뉴얼을 MBN 취재진이 단독 포착했습니다. 해당 기종이 최소 동력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적힌 페이지로 조종사들이 비상 상황에 필사적으로 대처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째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상 오늘 집행은 무산됐습니다.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갖추겠다고 한 만큼 새벽이나 밤에는 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지지자들이 있다고 계속해서 영장 집행을 미룰 수는 없겠죠. 경찰과 세부 사항을 조율하며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저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아린 기자, 오늘 그러니까 체포영장은 집행이 안 되는 거죠? 네, 저희 취재진이 이른 아침부터 상황을 살펴봤지만 저녁이 가까워진 지금까지도 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까지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집행 시점과 방식을 계속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의 역할 분담과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조율할 것이 남아있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 투입 등 인력 협조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 변수를 고려해 휴일이나 야간에 집행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왔지만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예의를 갖추겠다고 밝힌 만큼 주간에 집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집행이 시작되면 대통령 경호처가 막을 수도 있는데요. 현재 한남동 관저 입구에는 질서 유지를 위한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어 통제 지점에서 체포 수색영장이 통과돼야 관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경호처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공문을 보냈는데요. 경호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공수처나 경찰이 경호처 직원들과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집행 방식을 두고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공수처는 지금 경찰과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상태이니만큼 경찰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 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경호처가 기동대를 역으로 체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는데 이러다 진짜 경호처와 공수처 간에 서로가 서로를 체포하려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게 생겼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첫날 기자들과 만난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이 동원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하는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법에는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 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 검찰이 경찰 수사 지휘권을 갖고 영장 집행 시 경찰을 대동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자격과 권한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기동대가 체포, 수색 영장을 집행할 경우 경호처가 이들을 체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수처는 일일이 대꾸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며 공조수사본부 차원의 집행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 처장은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실제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정확한 입장은 뭘까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경호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경우 경호처가 영상체증을 통해 개별 경찰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병행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경호처가 즉각 부인했습니다. 경호처는 근무자들에게 영상체증 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체증을 통해 내란죄로 고소고발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에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체포영장 발부 당시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는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구체적인 경호 조치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현재로서는 기존대로 대통령 경호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예외적으로 경호처가 수색을 막을 수 없다고 못 박았지만 관련 문구 자체가 불법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도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변 드릴 수 없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서울 한남동 관저 주변에 모인 시민들의 갈등도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젯밤 윤 대통령의 유튜브로 보고 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편지가 공개되면서 더 심해졌는데 체포를 막겠다며 도로에 들어눕는가 하면 경찰을 밀치고 몸싸움을 벌이다 강제 해산되기도 했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도로 2개 차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당초 신고 인원인 2,000명을 훌쩍 넘는 약 11,000명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반대 집회에 모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유튜브를 통해 보고 있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지지자들에 전달한 이후 보수 결집세는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경찰 저지를 뚫고 관저 정문 바로 앞까지 몰려든 일부 지지자들은 맨몸으로라도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바닥에 드러누워 버티다 강제 해산됐는데 일부는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또 다른 지지자들은 관저 방향으로 내부가 보이지 않는 검은 차량이 다가갈 때마다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모여들며 양측 간의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한 진보 성향 단체가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질 때까지 버티겠다며 설치한 텐트 주변에도 양측 지지자가 몰려들어 경찰을 밀치고 거친 욕설이 오가는 등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더 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공수처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영장 집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되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겠죠. 공수처가 이미 조사실과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질문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규영 기자,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이곳 과천에 있는 공수처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조사실까지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수처 소속 부장검사 2명이 투입돼 대면 조사에 나섭니다. 공수처는 조사에서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 선관위 장악 지시 등에 관련된 100페이지 이상 분량의 질문지를 미리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엄 관련 핵심 군 지휘관들이 줄줄이 기소되고 있는 만큼 수사 기록을 반영한다면 질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조사를 영상 녹화할 준비도 마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이 녹화를 거부할 경우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사 당시 영상 녹화를 거부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동의해 증거로 활용된 바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인 만큼 통제도 강화됐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곳 공수처는 출입 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입기자단에 공문을 보냈는데 내일부터는 사전에 미리 신청한 인원만 청사에 출입할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건물 주변 주차도 제한하고 있는데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만큼 경호 차원에서 주변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이후에도 출입 통제를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사에서 조사를 받게 될 윤 대통령은 조사 이외의 시간은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는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법조팀 이혁재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기자,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수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통령 측에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버티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펼친 그간의 주장을 좀 살펴보면 네네. 진술 거부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국헌문란 목적이 없고 폭동 행위도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불법적인 수사와 영장 발부를 주장해온 만큼 수사팀은 진술 거부와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상황으로는 조사에 무리가 없을까요? 예, 공수처는 1차 소환 요구를 할 때부터 조사 준비가 돼 있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네. 다만 내란 혐의 수사 기록을 검찰과 나눠 가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렇네요. 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문 조서를 검찰로부터 넘겨받기는 했지만 다른 계엄군 지휘부 수사 기록은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하나의 수사기관이 수사 기록을 통으로 가지고 충분히 준비해도 현재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가 어려운 상황에 부분적인 수사 기록만으로 윤 대통령의 버티기 전략에 대응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수사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 역시 버티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내일 벌써 변론 준비기일 두 번째더라고요. 윤 대통령 측 전략이 혹시 취재된 게 있습니까? 예, MBN이 단독 취재한 결과 오늘 새로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기피 신청을 하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이 부적합하다거나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묻는 말에는 부정하지 않았고요. 내일 열리는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서 두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고려하는 듯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헌재 심판이 지연될 변수가 또 하나 생기긴 했지만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도 요청한 게 있습니다. 검찰 등이 수사한 내란 혐의 수사 기록을 받지 말라고 요청을 했다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네, 윤 대통령 내란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헌재가 수사 기록을 받으면 안 된다는 주장인 건데요. 네.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계획과 마찬가지로 재판 지연 전략 중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탄핵 심판을 받을 때 썼던 전략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도 수사 중인 기록을 헌재에 제출하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당시 수사 기록 제출 요구가 적법하다며 박 전 대통령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군요. 지금까지 법조팀 이혁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를 고리로 즉각 체포를 주장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영장 실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니 대통령 대행의 말을 들을 거라 이거죠. 국민의힘은 예상치 못한 편지에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한데 결국 국민 간 충돌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대통령과 공수처 양쪽을 다 지적하는 어정쩡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마냥 윤 대통령을 옹호할 수만은 없지 않냐는 기류도 감지가 됩니다. 당도 국가도 생각하지 않는다면서요. 이호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고 있다며 조속한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내란 공범이 될 수 있다며 대통령 경호처와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신속하게 영장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경호처를 지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의 메시지나 체포에 응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엔 일제히 즉답을 피했습니다.
우리 신동욱 수석 대변인 통해서 다 얘기가 나갈 테니까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과 공수처 양쪽의 자제를 촉구하며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 집행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국민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 또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는 합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또 그 영장 발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 당내에선 공수처의 영장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이어갔지만 대통령의 노골적인 버티기나 갈등을 부추기는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데는 부담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한 영남권 의원은 대통령 편지에 대해 국가도 당도 우선시하지 않은 본인만 생각한 메시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는 태도에 당이 동조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과 관계 설정을 묻는 질문에 시기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지지층 정서를 우선시하던 여당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가 양극단으로 치달으며 온라인 게시판에는 살해나 테러 예고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당사 폭파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는데 MBN 취재 결과 민주당 당사도 비슷한 협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이 폭발물 탐지견과 함께 건물 내부 계단을 오르더니 손전등을 들고 책상 이곳저곳을 살핍니다. 어젯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팩스가 들어와 오늘 오전 경찰이 긴급 수색에 나섰습니다. 팩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강릉 사무실에도 전송돼 경찰이 수색했지만 다행히 두 곳 모두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협박은 더불어민주당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인터넷 포털에 게재된 기사에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면 민주당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댓글이 달린 건데 작성자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온라인에는 폭파 협박에 그치지 않고 살인을 예고하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겁니다. 경찰은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원이 특정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지난해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내각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법조나 정무 쪽 장관 여럿이 임명이 부적절했다며 거칠게 항의했지만 대외 신인도를 걱정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경제관료 출신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임명 결정을 두둔했다고 하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경제를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면서 이례적으로 반대자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제를 살릴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라 이겁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 시무식에서 이창용 총재는 이례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서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총재는 준비된 원고를 읽다가 갑자기 정면을 바라보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읽다 보니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 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을 할 때에는 최 대행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도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상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반발에 고성을 지른 국무위원들을 직격한 겁니다. 앞서 이 총재는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결정을 하기 전 최 권한대행과 함께 찾아가 재판관 임명을 건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직후 최 권한대행과 함께 긴급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었던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단 시일 내에 우리 외교를 정상화시키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김완섭 환경부 장관 역시 임명을 반대한 장관들에게 창피한 줄 알라며 일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권한대행의 법적 한계를 따지기 전에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대외 신인도 하락과 민생 경제 어려움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경제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헌법재판소에 2명의 신임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기존 6인에서 8인 체제가 됐죠.
정족수 논란이 해결돼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건데 사실 지금 헌재는 할 일이 산같이 쌓여 있습니다.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심판 사건만 10건에 달해 1988년 개소 이래 가장 많은 탄핵 사건을 다루게 됐거든요. 신임 재판관 두 사람은 바로 탄핵 사건 심리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2달 넘게 6인 체제로 운영됐던 헌법재판소는 심판 정족수 논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현행 헌재법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한창,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하며 8인 체제를 갖춰 헌재는 심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취임식에서 조 재판관은 책 구절을 인용하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국가가 실험대에 올랐을 때 판결을 통해 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판사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정 재판관도 엄중한 시국 속 헌재의 빠른 정상화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빨리 한자리의 공석이 메워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시무식에서 신속한 탄핵 심판 심리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탄핵 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실현되도록 헌재는 신임 재판관들도 곧바로 탄핵 사건 심리에 투입될 예정이라며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관련 헌법소원도 신속히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와 효력 정지는 배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국민의힘은 선택지가 별로 없죠. 헌법재판관이 정족수를 채웠으니 대통령 탄핵 문제도 그렇고 특검 문제도 난항 중이니까요. 그래서인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헌재의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는 만큼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도 빨리 내려달라고 다음 달 15일로 날짜까지 정해 압박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로 시작한 새해 첫 비대위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그동안 이 대표에게 유독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왔다며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다음 달 15일까지 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3개월 내에 항소심 판결을 내야 하는 원칙을 지키라며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영장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법부가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술을 허용해줬다며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달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국정 안정보단 줄탄핵으로 분열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없애고 자신의 재판을 늦추고 방해해서 온 나라를 분열과 고통의 나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만약 이 대표가 2심까지 유죄를 받고 대선에 나와 당선된 뒤 3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다시 대선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사법 리스크는 해소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8인 체제가 시작되며 탄핵 심판이 본격화하면서 국민의힘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부각해 국면 전환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확고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여권 후보들과의 1대1 대결에서는 과반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등 유리한 국면에서도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인데 이를 노리고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적합한지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 32%,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란히 8%, 한동훈 전 대표가 5%로 집계됐습니다. 여야 1대1 구도에서도 이 대표가 승기를 잡고 있지만 과반은 넘지 못했습니다. 이 대표와 오 시장 양자 대결에서는 44% 대 30%, 홍 시장과는 47% 대 28%, 한 전 대표와는 46% 대 23%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47.8%의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여권 잠룡 중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홍준표 시장으로 연일 반 이재명 전선으로 보수 결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 방에 나밖에 없을 겁니다. 트럼프하고 맞짱 뜰 사람도 대한민국에는 나밖에 없다고. 오세훈 시장도 대선 출마를 두고 깊은 고심에 들어갔고 다시 또 서울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한다는 건 사실 상당히 부담이죠. 정말 깊은 고민을 해서 지혜롭게 판단하도록. 유력 후보인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달 정치 행보를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이 본인에게 무슨 귀책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기 때문에 1월 중으로 활동을 재개하시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반사 이익을 완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권 잠룡들은 저마다 치열한 수싸움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재판에, 야당은 탄핵 심판의 운명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법부의 시간이 된 거죠. 정치부 최동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먼저 빠르냐 이거에 따라서 정말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일단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고 법원은 이재명 대표 재판입니다. 그렇죠. 우선 탄핵 심판은 180일 이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은 이른바 633 법칙이 적용되면 3심까지 해서 5월 정도입니다. 시기상으로는 이재명 대표 재판이 빠르게 보이는데요. 네. 탄핵 심판은 선고 기한일 뿐이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봐도 그 전에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4월 18일 전에 결정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콕 집어 4월 18일인 겁니까?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이제 구성이 바뀌었는데 현재 구성이요. 네. 4월 18일 이후엔 다시 6인 체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지목먹신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하기 때문인데요. 재판관 임명을 두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총리가 탄핵되는 등 논란이 많았던 만큼 추가 임명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헌재가 결정을 낼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재판보다 탄핵 심판이 더 빨라지겠네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또 국민의힘이 급해진 겁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재판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 전에 나와야 한다고 날짜를 아예 못 박은 것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항소심 3개월 규정인 때문인데요. 강제 규정은 아니고 무엇보다 항소심이 이달 23일 시작되고 설 연휴, 법원 인사 등을 고려하면 그전엔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결국 법원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통지서 수령을 고의적으로 미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인 선임도 논란인데요. 위증교사 재판은 일찌감치 변호인을 선임한 반면에 유죄가 난 선거법 재판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 차원의 결의문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재판 절차를 지연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본인의 유죄 판결 이전에 대선을 열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임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건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바고 실제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 다소 부자연스럽다는 얘기가 많고요. 법조계 한 인사는 방어권 역시 권리이기 때문에 재판 지연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통지서 수령을 미룬 건 시간을 끌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선 다음 주인 7일을 주목합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은 통지서 수령 시점부터 20일이 되는 날인데 이때부터 추가 증인 요구나 변호인 교체 등 구체적인 재판 지연 정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만 현재로선 법원의 재판을 빨리 진행해달라는 소송 지휘권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딱히 대책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민주당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 역시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대응할 생각이 없다면서 일축했습니다. 탄핵 심판과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언급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대신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확산하면서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리를 부각하는 전략입니다. 또 재판관 임명으로 탄핵 심판이 정상화 궤도에 오르면서 민주당이 유리해졌다는 평가에도
재판관 추가 임명을 연일 압박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최도훈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참사 당시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를 외친 뒤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그 6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죠. 그런데 MBN 취재진이 당시 조종석 상황을 조금이나마 추정할 수 있는 유류품을 사고 현장 주변에서 포착했습니다. 해당 항공기의 설명서, 그러니까 매뉴얼에 담긴 종이인데 원래 있던 책자에서 급하게 뜯어낸 듯한 자국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기에 기장이 이걸 그 급박한 상황에서 찾은 걸까요? 먼저 전민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수치가 빼곡하게 기록된 종이 서너 장이 부서진 항공기 파편 주변에서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난 기체에서 튕겨져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운영 매뉴얼의 일부입니다. QRH라고도 불리는 이 매뉴얼은 2,000쪽에 이르는 두꺼운 설명서인데 조종석 옆 기장과 부기장의 손이 항상 닿을 수 있는 곳에 기체마다 2권씩 비치됩니다. 취재진이 발견한 페이지에는 보잉 737-800 기종이 랜딩 기어를 내린 상태에서 최소 동력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적혀 있습니다. 엔진 2개가 모두 꺼진 기체를 착륙시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흔적으로 전문가들은 추측합니다. 부기장한테 요청을 해서 그 매뉴얼을 꺼내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알아보자. 또 얼마나 배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하면서. 발견된 매뉴얼엔 의도적으로 뜯어낸 것으로 보이는 자국도 남았습니다. 그거를 다 펼쳐놓고 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 필요한 부분만 급하니까 좀 뜯어버려가지고 요거만 가지고 계산하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 매뉴얼 조각 가운데서는 무리에 비상 착륙하기 위한 절차도 일부 발견됐습니다. 메이데이 선언부터 사고 순간까지 드러나지 않은 6분 사이 조종사들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상 착륙을 대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취재진이 발견한 매뉴얼 조각은 정부 합동조사단이 수거해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그럼 이 2m 높이의 거대한 콘크리트 둔덕은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요? 국토교통부도 공항 운영자인 한국공항공사도 또 방위각 시설 개량공사에 참여한 업체도 잘 모른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가 직접 설계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1차 착륙에 실패하고 복항을 시도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 착륙으로 활주로를 쏜살같이 미끄러져 갑니다. 그러나 활주로 밖에 있던 2m 높이의 콘크리트 둔덕과 부딪히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 둔덕이 없었다면 대다수가 생존하는 기적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보는 전문가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둔덕의 설치 경위 등을 알기 위해 2023년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즉 방위각 시설 개량 사업을 담당했던 설계업체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예설계한 거라서 사실 둔덕 위를 설계한 거거든요. 그 밑에는 죄송합니다. 업은 저희는 애초에 설계 도면 받을 때부터 있었던 거라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발주처에서 받으니까요. 공항공사에서? 네, 공항공사에서 받은 거에 대해서 저희는 설계를 하는 거라서. 공사를 발주한 한국공항공사에도 문의했습니다. 공사 측은 콘크리트를 30cm 정도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계업체는 로컬라이저 부분만 설계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고 한국공항공사는 다 지어진 무안공항의 유지 보수를 맡아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설계 당시부터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경위에 대해 파악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무안공항 개항 당시부터 2m 콘크리트 둔덕이 있었지만 국토부와 공항관리 운영주체인 공항공사 그리고 개량 사업을 맡았던 업체 모두 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무안항공 활주로 밖에 있는 방위각 시설, 그러니까 이 로컬라이저는 2m의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돼 있어 이번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해외에서는 활주로 끝에 그런 콘크리트 둔덕이 있다는데 경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콘크리트 둔덕이 다른 국내 공항들 여럿 있다는 걸 아십니까? 강세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전남 여수공항 활주로에 거대한 둔덕이 눈에 띕니다.
둔덕 위에는 주황색 착륙 유도 장치 로컬라이저가 설치돼 있습니다. 둔덕 안에는 무안공항처럼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매립돼 있습니다. 둔덕 높이만 4m로 무안공항 둔덕보다 2배가 높아 비슷한 사고가 난다면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공포스럽긴 하죠. 그렇지만 또 비행기를 안 탈 수는 없으니까 사고가 안 나길 바라면서 그냥 타는 수밖에 없죠. 포항 경주공항도 둔덕이 있습니다. 인근 산에서 내려다보니 활주로 끝 로컬라이저 밑에 2m 높이의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박혀 있습니다. 광주공항도 다른 공항보다 높지는 않지만 로컬라이저 아래 70cm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묻혀 있습니다. 이와 달리 김포공항은 콘크리트 둔덕 없이 로컬라이저 철제 기둥만 땅 위로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저 멀리 보이는 구조물이 김포공항의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입니다. 이렇게 콘크리트 둔덕이 없는 국내 공항도 있습니다. 국내 공항마다 로컬라이저 설치 형태가 제각각이고 콘크리트 둔덕이 있는 위험천만한 곳도 있어 시급하게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사고 여객기 블랙박스 중 손상이 없었던 음성 기록 장치는 음성 파일로 복원이 완료됐습니다. 2시간 분량이라고 하는데 통상 기장과 부기장 간의 대화는 물론 조종실 스위치 조작음까지 다 담기게 됩니다. 홍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음성 기록 장치를 복원해 음성 파일로 만드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원인 규명의 중요성을 감안해 밤샘 작업을 거쳐 이틀도 안 돼 마무리한 겁니다. 음성 기록 장치에는 2시간까지 저장이 가능한데 복원 결과 최대 용량인 2시간 분량의 소리가 모두 담겼습니다. 데이터로 저장돼 있던 내용을 이제 음성 파일 추출을 이제 한 겁니다. 이 관련 자료들을 함께 좀 비교하면서 이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한다. 음성 분석 장치 채널은 모두 4개로 기장과 부기장, 조종실 안 전체 녹음, 승무원들과의 대화 녹음이 담겼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조종실 내부에서 생긴 기계음과 스위치 조작음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즉각 녹취록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초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말한 거를 전체를 갖다가 다 기록을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한국말로 된 거 하고 영어로도 이제 또 트랜스크립션 해야 되고.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당장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커넥터 분실로 미국에 보내질 비행 기록 장치와의 비교가 필수라는 겁니다. 그러나 조류 충돌부터 대형 참사가 나기까지 구분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는 만큼 음성 기록 일부만이라도 빨리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닷새째인 오늘 희생자의 첫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현재까지 총 24명의 희생자가 유가족 품으로 돌아갔고 200여 점의 유류품이 인계됐습니다. 무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은치 기자, 오늘부터 발인이 엄수됐다고요? 네, 무안국제공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일찍이 유족에게 인도된 희생자 3명에 대한 발인이 오늘 오전 진행됐습니다. 국토부는 국과수로부터 추가로 57명의 DNA 감정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감정 결과가 속속 나오는 가운데 현재까지 34명의 희생자가 인도됐습니다. 인도가 늦어진 유족들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1차로 DNA 검사를 해서 신원이 확인이 됐었거든요. 시신을. 근데 그걸 다시 2차 DNA 검사를 그게 왜 2번을 해야 되는 건지. 나원호 전남경찰청 수사부장은 1차로 구강 채취를 하고 국과수에서 2차로 더 많은 조직을 채취해 교차 검증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희생자들의 유류품도 인도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 오후 12시부터 공항 앞에 준비된 버스가 유가족들을 태우고 유류품이 보관된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현재까지 소유자가 확인된 200여 점의 유류품에 대해서 직계가족부터 유류품을 확인시켰는데요. 추가로 확보된 시신편에 대해서도 DNA 대조 분석 결과가 나온 상태로 희생자 주검과 유류품 수습 작업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한편 합동 분향소에는 오늘도 10,000명 가까운 추모객이 다녀갔습니다. 싸우고 화해하지 못한 형제의 후에
어머니에게 전하지 못한 말을 메모장에 적어 전달한 고3 학생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지금까지 무안국제공항에서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참사 닷새 만에 경찰이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제주공항과 제주항공과 무안공항 운영기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제주항공 대표 등 2명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일단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인데 중대시민재해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더 키운 것 아니냐는 논란의 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서도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정춘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가 무안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작합니다. 경찰은 여객청사 옆 업무동에 있는 무안공항 운영팀에 이어 같은 건물에 있는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에도 수사관 30명을 보냈습니다. 콘크리트 둔덕 설치한 거 관련해서 자료 확보하셨을까요? 무안과 김포공항에 있는 제주항공 사무소도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비행 착륙 유도 장치인 노컬라이저 관련 자료와 조류 충돌 경고, 기체의 정비 점검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제기한 의혹들을 다 포함해서 항공기 운행, 정비, 시설 관련된 기록들, 서류들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참사 직전 조난 신호등이 담긴 관제탑과 조종사의 교신 내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 뒤로 이번 사고기가 충돌해 논란이 되고 있는 노컬라이저 시설이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곳에서도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아직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중대 시민재해로 수사가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참사로 입건된 피의자는 아직 없지만 김입의 제주항공 대표 등 관계자 2명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압수수색에 이어 핵심 관계자가 출국 금지된 만큼 경찰의 수사 속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닷새째인 오늘도 희생자의 유가족들은 무안국제공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전하지 못한 희생자를 확인하고 사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수습 절차가 진행되면서 유가족은 물론이고 공항에 오래 머무르고 있는 자원봉사자들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들은 공항에 머물면서 사고 수습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수습의 시간이 흐르면서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유가족들도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하고 72시간은 지났어요. 급성 스트레스 자기 상태에서 그다음부터 이제 트라우마로 넘어가는 지금 그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들리지 않고. 특히 유가족들은 사고 현장을 방문하거나 시신을 확인하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족을 돕는 자원봉사자도 밤잠을 설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봉사를 하고 오고 저녁으로도 가면서도 그 잔해물들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진짜 너무 아프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게 막 이렇게 스쳐가요. 소방대원과 경찰 등 사고 현장을 직접 보고 수습하는 인력들의 스트레스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무안공항에 심리상담소 4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화하지 말고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요.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지나 아니면 저희 같은 기관이나 공동체에 함께하면서. 또 희생자 대부분이 지역 주민이라는 점에서 지역 차원의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의사와 의대생 전용 익명 커뮤니티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고로 모친을 잃은 한 의대생이 어머니의 뜻에 따라 공항에서 의사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에 부모가 벌받았다는 등의 입에 담기 힘든 댓글이 달린 겁니다. 지금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죠. 경찰이 수사에 착수방침입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의정 갈등 상황 속에서 수차례 논란이 된 커뮤니티 사이트 메디스태프. 이번에는 제주항공 참사 유족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입니다. 사고로 모친을 잃은 한 의대생이 고인인 어머니의 뜻에 따라 공항에 마련된 텐트에서 오는 9일 열리는 의사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연인데 날선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참사 유족인 의대생이 사직과 휴학 등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았다며 비하 용어인 감귤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벌은 부모가 받았다 등의 조롱 섞인 글도 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번 게시글의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는 악성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신고가 확인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작성글에 대해 4건을 인지하여 수사하고 있고 정권 압수영장 신청을 통해 작성자를 추적, 검거,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악성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관용 없이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미국에서 전직 미군이 이슬람 국가 ISIS 깃발을 차에 꽂고 새해맞이 인파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최소 15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는데 이슬람교로 개종한 지 불과 1년도 안 돼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다급한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거리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곧이어 무장한 병력이 다급히 뛰어갑니다. 미국 남부 뉴올리언스 도심 한복판에서 픽업 트럭이 돌진하고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새벽 3시쯤 벌어진 이번 사건으로 최소 15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And it was very intentional behavior. This man was trying to run over as many people as he possibly could. It was not a DUI situation. 용의자는 경찰과 총격전 끝에 숨졌고 경찰관 2명도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이날은 새해맞이 행사와 미식축구 경기 관람을 위한 인파까지 모인 도심 한복판이어서 피해가 컸습니다. And then this huge loud impact and then the people screaming. And debris, just metal, the sound of crunching metal and bodies. 현지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텍사스주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인 42살 샴수드 딘 자바르로 군 복무 후 이슬람교로 개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용의자의 트럭에서는 사제 폭발물과 함께 이슬람 테러 단체로 알려진 IS의 깃발도 발견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한 미 수사당국은 공범 여부를 포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테러로 얼룩지면서 미국 사회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뉴올리언스에서 트럭 테러가 일어난 지 불과 몇 시간 뒤 라스베이거스에서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호텔 앞에서 테슬라 차량이 폭발하면서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는데 경찰은 일단 이 두 사건이 연관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호텔이라는 점과 트럼프의 최측근인 머스크의 테슬라라는 사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에 순식간에 불꽃이 일어나고 폭죽이 연달아 터지며 폭발합니다. 차량은 곧바로 화염에 휩싸입니다. It was like a boom, boom, boom.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트럼프 호텔 입구에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폭발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근처에 있던 7명이 다쳤습니다. When we arrived here, we saw a star truck, Elon Musk, on fire. And there were a couple of elderlies behind me, a woman and husband. And she actually got really hurt because she was there at the moment. 이 폭발은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차량 돌진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SNS에 곧바로 두 차량이 같은 방식으로 대여됐다며 두 사건의 연관성을 제기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경찰은 두 사건이 연관됐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테러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Well, I mean, it's a Tesla truck, and we know that Elon Musk is working with President-elect Trump, and it's the Trump Tower, so there are obviously things to be concerned about there. 경찰은 트럼프의 호텔과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라는 점에 많은 의문이 있다며 수사에서 이 부분에 대답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새해 벽두부터 해외 곳곳에선 사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독일과 하와이에서는 새해맞이 불꽃놀이를 즐기겠다며 경쟁적으로 폭죽을 터뜨렸다가 10명 가까이가 숨졌고 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2명이 숨졌습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를 지나가는 차에 폭죽을 쏴 차를 멈추게 하더니 차량 밑에 폭죽을 넣습니다.
폭발이 큰 폭죽을 쏘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합니다. 독일 전역에서 일부러 폭죽을 사람에게 던지거나 전문가용 폭죽 등이 폭발해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관을 향한 공격도 이어지면서 베를린에서만 경찰관 15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도 주택가에서 폭죽이 터져 3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새해 맞이 불꽃놀이를 하는 도중 실수로 폭죽이 든 통에 폭죽을 쏴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The explosion was enormous, which meant that everything else shot out like shrapnel, like weapons, shooting into other people's houses, into their cars, blowing out the windows, and into people's bodies. 프랑스에서는 전국에서 차량 방화 사건이 벌어져 천여 대가 불탔습니다. 새해 첫날 사회에 불만을 느낀 청년들이 차에 불을 지르는 악습이 1990년대 이후 프랑스에서 매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차량 방화 혐의로 420명을 체포하고 이 중 310명을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에서는 한 남성이 술집에서 다투다가 집에서 총을 가져와 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총격으로 2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Užasna tragedija koja nas je sve pogodila na Cetinju, odnosno sela Bajice blizu Cetinja. Trenutno su sve ekipe policije, posebne PJP, specijalci. 몬테네그로 당국은 총격범이 도주 도중 경찰에 포위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코앞에 두고 중국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다며 새해 초반부터 공개적으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믿는 구석이 있다 이거겠죠?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신년사를 발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런데 배경이 특이합니다. 지난해 신년사 발표 때는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와 책상 위 전화기 등이 있었지만 올해는 중국을 상징하는 오송옹기와 만리장성 벽화만 보입니다. 트럼프 취임이라는 매서운 외풍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국가의 권위를 강조해 내부 단결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시 주석은 신년사에서 위기를 거론하면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前经济运行面临一些新情况，有外部环境不确定性的挑战，但这些经过努力是可以克服的。 시 주석은 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인공지능과 전기차, 우주 개발 등 중국 첨단 산업을 거론했는데 중국 관영 매체들도 새해 들어 앞다퉈 핵심 기술 현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And American car companies who are laughing, they said, you know, the Chinese are going after this electric vehicles. Oh my goodness, that's silly. They're wasting their money. 10 years later, those are the ones who are wondering if they know how to respond to. 실제로 64개의 첨단 기술 연구 중 중국이 57개에서 선두를 기록하며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는 해외 기관의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중국의 기술력은 상당하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전방위 압박에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기술 굴기로 방패막을 삼은 중국. 미중의 격돌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북한이 고위 간부들이 부부 동반 또 가족 단위로 참석을 하는 새해맞이 대규모 공연을 열었는데 여기에 김여정 부부장이 아이들을 손을 잡고 행사장에 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아이들을 대동한 장면은 처음 공개된 거라 실제로 자녀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새해맞이 경축 공연장에 외제차가 도착하고 북한 간부들이 배우자와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번 신년 공연은 가족 동반 행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김여정 당 부부장도 참석했습니다. 특이한 건 김 부부장의 경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행사장에 오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그동안 국정원은 김여정이 결혼과 출산을 했을 것으로 보고했는데 실제 자녀로 추정되는 아이들과 처음 등장한 겁니다. 5월 중이 안 되겠느냐 이런 추측을 하는데 상대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김일성 대 동기생인 것으로 추정을 한다.
지난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한국에 왔을 때 배가 불러 있었던 만큼 첫째로 보이는 여자아이는 9에서 10살, 남자아이는 6에서 7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일부는 확인해줄 정보는 없다면서도 다만 김여정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 주애만 데리고 행사에 참석했으며 김여정 부부장은 행사장 끝에서 오빠인 김정은을 돕는 모습이 계속 포착됐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요즘 소상공인들은 웃을 일이 없습니다. 계엄 사태와 고환율, 항공기 참사로 인한 경기 침체, 이 3중고로 연말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거든요. 게다가 올해부터는 최저임금도 10,000원을 넘는다죠. 아르바이트생 1명 고용하기도 무섭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구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60대 자영업자는 좀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혼란스러운 전국과 애도 분위기 속 연말 연초 대목이 무색할 정도로 손님이 줄었다고 토로합니다. 나라 일로 비행기 사고도 겹쳐가지고 연말에는 예약이 그냥 쫙 정지였는데 올해는 예약도 없고 요즘은 사람이 없어. 점심도 손님이 없고 저녁에도 없고. 소비자 심리지수도 88.4로 코로나19 이후 최저로 떨어지면서 시민들의 지갑이 좀처럼 열리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올해부터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열리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 늘어났습니다. 극심한 소비 침체 상황에서 늘어나는 인건비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좀 비싸다고 느낀 것도 없지 않은데 또 올랐잖아요. 가뜩이나 직원도 안 구해지는데 이제 좀 더 임금 문제가 더 오르면은 이제 저희도 많이 힘든 부분. 하지만 아르바이트 근로자들도 고물가 상황에서 인상폭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토로합니다. 평균적인 숫자가 10,000원이 되긴 했지만 이미 9,000원대로 진입한 지도 오래됐고 금액이 실제로 의미 있게 올랐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도 아르바이트 근무자에게도 유난히 더 춥게 느껴지는 이번 겨울. 다음 최저임금 결정까지 해결의 실마리가 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대학팀은 4개, 실업팀은 고작 1개뿐인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에 8년 만에 독립구단 형태의 세미 실업팀이 탄생했습니다. 낮에는 업무, 밤엔 운동, 아이스하키가 내 전부라고 말하는 KW 우디레 선수들을 신영빈 기자가 만났습니다. 상대 선수와 거친 몸싸움 끝에 벽에 충돌하고도 끄떡없이 얼음판을 달리고 득점 뒤엔 관중들의 함성수, 얼싸안고 환호합니다. 우리나라 아이스하키계에 8년 만에 등장한 새로운 실업팀 KW 우디레이 첫 공식전 장면입니다. 모기업들이 연이어 해체를 결정하며 실업팀이 하나만 남았던 대한민국 아이스하키. 소속팀이 사라지며 원치 않게 은퇴한 선수들부터 뛸 곳을 찾지 못해 좌절하던 대학 졸업생까지 KW 우디레이 창단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이스하키의 열악한 현실에 좌절했던 골텐던 KW 우디레이 골문을 지키며 열정을 불태웁니다. 처음에는 되게 좌절을 했었어요. 이 스포츠에 대한 좀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우디레라는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시 좀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가지고. 은퇴 뒤에도 아이스하키를 포기하지 못해 비싼 장비를 국산화하겠다며 회사까지 차린 열정의 주인공. 낮에는 회사 대표, 밤에는 아이스하키 선수로 사는 이중 생활이 힘들 법도 하지만 얼음판을 지치다 보면 피로가 가십니다. 11시 반부터 1시까지, 새벽 1시까지 합니다. 너무 재밌고 좀 스트레스 풀리기도 하니까 딱히 하키하는 데는 힘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창단 열흘도 안 돼 참가한 첫 대회에서 4강 고지에 오른 KW 우디레. 아이스하키를 사랑하는 모두의 희망을 담아 다시 만난 얼음판에서 꿈을 향한 질주를 이어갑니다. 저한테 아이스하키는 전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디레는 그걸 도와주는 소중한 제 전부요.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뒤 밤 9시를 기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겠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날이 더 추워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낮 기온도 3도에 머물면서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낮아져 춥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건조주의보는 건조경보로 강화됐고요. 경남 창원과 김해에도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맑겠지만 서해안과 제주 산지로는 1cm 미만의 눈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 보시면 중부지방은 서울이 영하 5도, 춘천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남부지방도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 낮 기온은 전주가 4도, 부산은 6도가 예상됩니다. 절기 소환인 일요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